전해드린 대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 피해 여성분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너무 예견된 결과인데 조금 더 일찍 다가오는 것 같아서 힘듭니다. 그냥 살지 말 걸 그랬습니다. 죽으라는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출소하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예, 지금 2심 선고 결과 1심보다 형량이 한 8년 정도 늘었습니다. 8년 정도 늘었는데 자, 피해 여성은 아직도 형량이 좀 부족하다라는 입장이고요.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이게 법적으로 형량이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저 피해 여성의 입장이나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의 생각으로는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그 법원의 양형 기준에 따라서 뭐 어느 재판부에 가면 형량이 더 높고 어느 재판부에 가면 형량이 더 낮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1심보다 8년 정도 더 선고된 건 전 개인적으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1심 때는 죄명이 살인 미수였죠. 근데 항소심에서 죄명이 강간살인 미수로 바뀌었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찰에 DNA 재감정 요청하고 검찰도 이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 성범죄 목적을 입증하려고 애썼고 일단 법원에서는 성범죄 목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1심보다 한 8년 정도 중하게 선고가 됐고요. 그리고 1심에 없었던 신상공개 부분도 일단 같이 성범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신상공개 이렇게 얼굴 다 공개하고 하는 신상공개가 아니라 이제 성범죄자의 대상으로 한 이제 성범죄 알림이 사이트에 등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이 느끼는 신상공개하고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성범죄 정황이 드러나면서 형량도 늘어나게 된 건데 어떻게 이게 정황이 드러나게 된 건가요? 일단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DNA가 나왔는데요. 네. 그 피해자가 당시에 입고 있었던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이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그 청바지 자체가 구조적으로 일부러 벗기지 않으면 자동으로 뭐 자연스럽게 벗어질 수가 없는 그런 구조였다는 점도 받아들여졌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 범행 당일에 피고인이 포탈 검색 기록이 있는데 부산 강간 사건, 뭐 부전동 강간 미수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피해자도 그리고 수사기관도 강간 시도 사실을 몰랐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판부로서는 그 고의성을 드러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어쨌든 뭐 양쪽 다 항소를 했어요. 네. 근데 대법원에 가면 혹시 그 피해 여성분의 그 바람대로 좀 형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까? 뭐 사실상 없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요. 거의 항소심에서 형량은 결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대법원에서는 법리적으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소위 말하는 강간 부분, 이 네. 부분 법리적인 판단 정도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판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형량의 부족한 문제는 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 기준을 변경을 한다거나. 뭐 사실 법원을 통해서 형량 자체는 이미 최대한 높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양형 기준 자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형량이 더 상향되기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에서 이제 가해 남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10년 동안 공개하라는 명령도 내렸거든요. 어떻습니까? 형이 확정이 돼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에서는 그 강력범죄 중에 이제 일부의 경우에는 수사 과정,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일 때 신상 공개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잘 보셨던 그 또래 살해 사건의 그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단계인 피의자이기 때문에 피의자 단계에서 신상이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형이 확정이 되어야만 10년간 지금 신상을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일단 만약에 이 피고인이 이 항소심 선고에 불복을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아직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대법원에서 상고를 통해 확정이 될 때까지는 또 신상 공개가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말씀대로 좀 전에 했던 정유정 씨 같은 경우에는 수사 과정에서 공개가 됐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이 돌려차기 남은 왜 이 대법원 판결이 끝나야지만 공개가 되는 겁니다. 일단 두 개의 신상 공개 자체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성범죄 목적, 강간 목적이 인정됐기 때문에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냥 들어가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쉽게 말하면 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사람이 사니까 조심해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거는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만약에 제가 이 남성을 검색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면 처벌됩니다. 본인밖에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마 언론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름이나 얼굴은 공개가 안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상 공개가 아니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얼마 전에 또래 살인했던 정유정 같은 예. 경우 그 수사 단계에서 공개가 됐기 때문에 얼굴을 저희가 지금 다 보고 이름까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 이번 이 소위 말하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 측 변호인 입장에서는 도대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신상이 공개되는 건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냐. 뭐 물론 법의 기준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언론에 많이 나오면 공개가 되고 언론에 나오지 않는 강력 사건은 공개가 잘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결정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피해자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정 사건은 잔인하고 이 사건은 잔인하지 않느냐. 물론 굳이 따진다면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사망하지 않았는지 정도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뒤에 언급하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국민들의 인식과 괴리관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뭔가 좀 신속하게 공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만약에 그 신상 공개가 이제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이 돌려차기 남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인터넷상에서 신상이 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런 부분들은 다 처벌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버가 신상을 공개한 것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잘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개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준 없이 그냥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못 받아도 유튜브에 공개하고 네. 내가 누군가가 기분 나쁜 공개하고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죄가 없는 사람의 실명도 막 공개되고 얼굴도 공개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신상공개 제도 자체는 그러니까 소위 지금 경찰 신상공개 심의위에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제 공개를 하는 건데 공적인 시스템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물론 저도 사실 이 사람의 신상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는 동의합니다만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공적인 상황에서 신상 공개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신상 공개가 수사 단계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거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이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 공개 확대 방안 신속하게 추진하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구체적으로 검토가 될까요? 일단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를 했지만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들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경우에는 신상 공개가 형이 확정될 때까지 미뤄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확대를 하라라고 이제 어떤 지시를 내린 것으로 봐야겠는데요. 당연히 법무부에서도 이제 이런 관련해서 그 현행법의 개정 필요성을 가지고 개정안을 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법을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시행령이나 예규 등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빨리 개정을 해서 국무회의에 지금 제출하겠다라는 예정이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일단 어떻게 후속 조치를 하는지를 좀 봐야겠고요. 당연히 국회에서도 관련된 입법을 좀 바꿀 수 있도록 네. 법안들을 좀 제출하고 그것들이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머그샷 논란은 이제 계속되고 있잖아요. 뭐 정말 그 포토샵한 뽀샤시한 사진 뭐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못 알아보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그 들어가서 네. 경찰서 가자마자 찍는 머그샷 있잖아요. 네, 그거 있죠. 공개하는 게 불법인가요? 네, 그거는 불법이라기보다 피의자가 동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동의하시겠어요, 누구든? 안 하죠.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그샷이라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기준, 어떤 범죄인지.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그럴 정도로 사실 지금 신상공개 제도 자체가 어찌 보면 약간 비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예. 거기에다 플러스가 신상공개가 된 사진을 보고 지금 그 사람의 얼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네. 뭐 과거 예전에 주민등록증 사진을 공개한다거나 대부분 그런 방식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의 인권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현재 그 사람의 모습을 대중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요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피의자 인권도 중요하지만 저는 신상공개 제도가 앞으로 입법화해서 좀 변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변화가 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거 머그샷입니다. 과거의 사진 뭐 저희는 알 필요도 없고 그 사람의 과거의 사진을 보고 조심할 수도 없습니다. 그죠? 네. 그렇다면 최대한 지금 현재의 모습과 비슷한 사진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거는 피의자 인권 논란을 넘어서더라도 반드시 강제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예. 머그샷을 공개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범죄자에 대한 신상 공개 2차 가해의 예방, 네. 범죄 예방에도 좀 효과가 확실히 있는 건가요? 그렇죠. 신상 공개를 할 때 기준 중에 물론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익성을 보는데요. 그 공익성을 판단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와 그리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봅니다. 네. 당연히 얼굴이 공개되게 된다면 국민들께서 알 권리가 충족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얼굴이 공개된 그 피의자에 대해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2차 가해라든지 그리고 그 피의자가 나중에 형기를 다 만료하고 출소를 했을 경우에 얼굴이 알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그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요. 이 실상 공개에 대해서는 이 제도를 좀 입법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조금 더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기준들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